자, 오늘은 부동산 2차 대폭 등 주제가 좀 무섭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예. 7월달 집값 통계가 그때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13년 만에 최대 상승, 정부 경고에도 패닉 바잉, 수도권 역대 불장, 아파트값 상승률도 최고.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이 지금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인데요. 올해가 작년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작년에도 폭등이었는데 그래서 대폭등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2배 정도 높아진 거죠. 예. 7월까지 누적 변동률도 와, 8.73%로 엄청나네요. 예. 3.68, 2배가 넘습니다. 예. 넘죠. 그리고 수도권도 전국분의 수도권도 작년이 5.65였는데 이번에 11.12%, 2배가 넘습니다. 네. 상반기로는 거의 아마 통계가 나온 이래 최대의 상승폭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권 아파트 전세도 전세값도 전세값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3%로 예. 작년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누계를 보겠습니다. 네. 작년이 3.21 이게 수도권 예. 아파트 전세입니다. 올해가 6.26%입니다. 네. 6월이 지나면 좀 집값이 안정될 거로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연초에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래가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2019년하고 비교해 보면 거래가 그렇게 준 편이 아닙니다. 아, 2019년 작년에 비교하면 예. 거래가 좀 줄었는데 예. 2019년하고 비교하면 크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7월만 그런 게 아니고 예. 8월도 지금 문제입니다. 8월도 문제다. 예. 예. 8월 셋째 주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이 평균 0.3% 올랐습니다. 전주와 역대 최대 상승률입니다. 요 기간에 비교하면 예. 수도권 아파트가 0.4% 올라가죠. 첫째 주 0.37, 둘째 주 0.39, 셋째 주 0.40. 이렇게 되면 계속 지금 신기록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은 8월은 뭐 더하겠네요. 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따져보면 지금 동두천, 안산, 시흥, 오산 그동안에 좀 약간 집값이 좀 잘 안 올랐던데 올랐던 거기가 또 폭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지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것도 거의 통계 작성일에 최저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굉장히 좀 수급 상태가 좋지 예, 못하다. 예, 예. 예.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이 거래가 줄었지만 저가 주택은 또 오히려 거래가 늘어났어요. 아, 저가 주택은. 네. 자, 우리 그때 뭐 5월 달만 하더라도 6월부터 종부세, 양도세, 전월세 신고제 등 강화된 부동산 세제 때문에 6월 이후로는 집값이 좀 안정될 거다. 이런 기대를 했었어요, 정부도. 예. 근데 그런 기대가 집값 안정되는 기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2차 대폭등이 사실은 7, 8월에 이미 2차 대폭등기에 접어든 거예요. 이미 폭등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한 겁니다. 그죠? 이미 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5월 31일까지 파세요. 그렇죠. 뭐. 예. 근데 전 반대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7월 달에 뜬금없이 홍남기 부총리하고 장관이 집값 거품이다. 법을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를 예. 하시겠죠. 그때 그때부터. 왜 저 양반들이 갑자기 뜬금없는 법을 권고를 하나 했는데 예, 예. 사실은 7월 달에 이미 통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예. 정부가 겁을 먹어가지고 그렇죠. 구두 권고를 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담보대출 중단 사태가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NH농협은행부터 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금융권도 대출 제한을 한다 이러면서 이거는 그냥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지금 근데 지금 보면 NH은행이 예. 신규 주택담보하고 전세대출을 11월 말까지 중단합니다. 11월 말까지.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9월까지 9월까지. 지금까지 SC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예. 농협중앙회도 예. 집단대출 그러니까 버블 붕괴가 안 먹히고 대폭등이 지속이 되니까 결국 대출 중단으로 저지선을 치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카드는 뭐 어차피 한국은행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없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은행을 좀 압박해서 대출이라도 우선 좀 중간. 왜냐하면 이건 더 지금 이상- 지금도 대폭등을 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또 7, 8, 9 이렇게 폭등이 되면 지속이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걷잡을 없다. 수가 없는 참사가 예. 벌어지는 예. 거예요. 은행들의 대출 중단 이유가 뭐냐면 대출 중단이 나름 하여간 이유는 있다. 이제 5, 6%에서 연 가계 부채 증가율을 5, 6% 관리하려고 했는데 예. 딱 보니까 까보니까 막 10% 이상 된 거예요. 아, 그 중에서 이미? 이미 예.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농협이었어요. 아, 농협이 금리가 좀 예. 쌌어요. 아, 농협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네. 쌌다. 예. 그리고 가계 부채 추이를 보면 예, 예. 우리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가계 부채 증가라는 게 결국은 그 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간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방관했던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으니까 금융당국에서 결국 선제적 대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7월 가계대출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 예. 10조 9천억이 늘었어요. 역대 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줄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과잉 유동성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방치를 했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전세 대출까지 가로막느냐. 이거 예. 그만큼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네, 뭔가 정말 심각하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 하반기는 더 어렵다. 네. 이거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이 2002 내년에도 불장이다. 네. 좋든 싫든 급등 온다. 네. 내년 여름까지 계속된다. 이런 뭐 정말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불안하죠. 네. 그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했지만 주택구입 부담 지수로 보면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서울은 전 고점 수준이지만 네. 인천, 경기는 전 고점보다 낮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달, 재지난달 인천이 제일 뜨겁게 올랐지 않습니까? 인천 정말 많이 올랐죠. 그게 예. 보면 이 지수로 나와요. 네. 왜냐하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구입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네. 덜하다. 예. 그러니까 쉽게 좀 집을 살 만하다. 예. 예. 결국 이 모든 그게 근본이 입주량의 감소인데 네. 올해 서울 입주량이 작년이 5만 채인데 올해 2만 6천 채, 예, 내년에 2021 1만 6천 채. 2024년에는 더 줄어들어요. 더 줄는다. 뭐 이런 통계마다 예. 좀 차이 나지만 네, 네. 아파트 기준이니까. 예, 이건 아파트입니다. 예. 이러니까 뭐냐면 지금 집값이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해도 떨어지기 어렵다. 어렵다는 예. 거죠. 예. 사실은 고가 주택은 지금 이미 10억 이상 대출 안 되죠. 네. 9억 이상도 대출 굉장히 강화됐죠. 그렇죠. 다주택자들 중과세되죠. 다 중과세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대출도 되냐면 어렵고. 저가 주택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파괴력이 없었어요. 가격이 뭐 입지나 원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면 사람들이 집 사는 대신에 글로 다 몰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물량 자체도 적고 그다음에 조건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파격적인 게 아니었어요. 지금 대폭등이 하반기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요인들이 토지 보상금, 네. 임대시장 불안, 공급 효과는 오전 후다, 입주 감소, 똘똘한 한 채 수요 늘어나고 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 뭐 이런 걸 보면 이게 내릴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최근에 있었던 게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없던 일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재건축 실거주 2년 실거주 의무 때문에 되게 뭐 지방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그냥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막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었죠, 사실은.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입주 자격 받으려고. 그런데 임대사업자 폐지한다 안 한다 하더니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자꾸만 정부가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국토부 장관 노영욱 씨가 집값 안정 100일 맞아가 취임 100일 집값 안정 송구하다. 전임 시장 때 공급 줄어든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전형적으로 뭐냐면 박원순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박원순 효과는 게 뭐냐면 주택 공급을 감소시킨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책임론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동일한 거였으니까 결국은 장관조차도 이제 내놓고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뭐냐면 박원순 책임이다. 이거 사실은 그 어떤 정권 내부에서도 이게 뭔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노 장관도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 8년 동안에 25만 가구 날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비구역 해제해가지고. 이거는 언론에서 그동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부의 어떤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정부에서는 뭐 공급에 문제가 그다지 없다. 물론 공급이 꾸준하게 계속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기는 했지만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 결코 적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식의 해요. 얘기를 항상 이제 언론에서 지적을 할 경우에.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노 장관이 좀 이런 발언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스를 좀 살짝 바꾼 건데 요거는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노영욱 장관이 또 얘기한 게 재미있었던 게 줄였던 물량이 서울시 이연대 지금 나타나는 건데 서울의 스트레스 구간 이게 아마 입주 물량이 줄은 게 올해와 내년이다. 그럼 뭐냐면 이 집값이 또 한 마디 지난번에 했던 게 집값이 2, 3년 후에 떨어질 수도 있어. 영끌 투자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2, 3년간은 안 떨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그다음에 노영욱도 국토부 장관이 블록버스터급 추가 대책은 없다. 그 얘기 했었죠. 그게 바로 이제 공급 대책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가 백기투하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이 책이 없죠. 이제 뭐 공급 대책을 내놔봤자 네. 그거는 3, 어차피 4년, 4, 5년 지금 집값을 잡을 수는 없죠. 없으니까. 예. 그래서 금융당국이 구원투수로 나선 거 아니냐. 급하게 이제 뭔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제 예, 우리 볼 수 있죠. 정은보 금감원장 예. 이게 8월달에 교체되신 분이에요. 네. 부채 거품 붕괴 함께 오는 퍼펙트 스톰이 온다. 예, 퍼펙트 이게 스톰. 금융감독원의 초대 문재인 정부 초대 그 원작이 김기식 씨. 예. 지난번엔 윤석헌 다 교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번에 정은보 씨는 관료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은행을 다룰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 이번에 이 사태가 일어난 것도 네. 담당자 회장들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늘어났냐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료 출신이다 출신이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룰 일종의 줄 아는 공기를 거죠. 잡은 거예요. 예, 공기 그랬더니 잡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기 잡기죠. 예. 깜짝 놀라서 농협이 갑자기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데도 이거 잘못 찍히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게 반치금융이냐 지금이.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거 일본식 총량 규제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예, 얘기까지 예. 나오고 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는 거를 지금 사실은 방치하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지금 그 정부에서 DSR을 도입을 하면서 더 사실은 대출을 좀 조이게 나선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출 아예 중단.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마지막 수단이죠. 예. 대출 중단. 근데 지금 보면 예.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까지 도대체 정부는 뭐 했냐, 금융당국이 뭐 했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2018년에 1,500조였어요. 근데 1,765조까지 늘어났어요. 그 사이에 200조 이상 늘어났어요. 예, 그러면 늘어났죠. 이건 뭐냐?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거예요. 흘러들어왔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자기 돈만으로 부동산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다 대출이죠. 지금 이건 뭐냐면 이거 저희들도 지난번에 여러 번 지적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안 잡는 거 거다. 아니냐, 안 잡았던 거 거 아니냐. 그 예. 나오는 근거가 예. 이게 바로 이 대출 대출이 계속 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가계 대출 조정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바뀌시는 분이 이제 고승범 예. 금융위원장 지금 청문회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청문회 했죠. 예. 이 양반이 또 대표적인 매파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를 지난 7월에 금통위에서 이제 7명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0.52% 예, 인상하잖아요. 금융통화위원 출신이군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청문회 하면서 개인별 그러니까 DSR 제도를 앞당겨서 시행하고 그렇죠. 그게 1금융권에 있었죠. 비해 느슨한 2금융권 DSR 규제도 하겠다. 네. 이제 DSR이라는 건 뭐 요즘 새로 나온 용어인데 예, 저기 돼 있네요. 예.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걸로 규제를 해요. 네. DSR로. 근데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당신이 연간 소득이 얼마인데 네. 그중에 네가 뭐 마통이든 뭐 자동차 할부든 뭐 학자금 대출이든 모든 대출에 이자를 얼마 네. 원리금을 얼마를 내고 있느냐 그 비율을 따져서 그래서, 이제 일정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이게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니까 이거를 더 세게 조여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어차피 고가 주택은 뭐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지금 대출이 이제 15억 이상은 되게 막혀 있으니까 뭐냐면 그렇죠. 예. 중저가 주택 혹은 전세자금 시장에서 이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26일 날 또 예. 있습니다. 네. 금통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금리가 이제 결정이 이제 자 되는데 이제 대출 중단은 시행이 됐고 그거 뭐 자 이제 금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7월 달에 오를 거라고 했는데 사실 동결됐어요. 예. 기준금 0.5% 0.5입니다 계속. 동결됐죠. 예. 그때 왜냐면 코로나가 좀 더 세지니까. 4단계로 그때 이제 예, 적어되기 적어되니까. 시작했던.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집값 하락론자들은 폭락론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대출 중단, 예. 한도 축소, 예. 금리 인상 3중 충격이 온다. 예.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해서 막 한다. 근데 또 반대는 기준금리를 갖다가 0.25% 정도 올린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0.5%에서 0.75%로 올린다는 게 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근데 뭐 과거의 예를 봐도 예. 뭐 한 0.25%씩 올라가 조금 올라가서는 아니에요. 그게 누적적으로 올라서 한 뭐 1% 그렇죠. 1% 이상 2% 가까이 이제 돼야지만이 이제 좀 충격이 나타나죠. 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농자들은 무슨 소리냐. 예. 은행 대출 규제 이제 역풍선 효과가 시작됐다. 네.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네. 대출 도미노 중단 진짜는 10월부터다. 왜냐하면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대출 가계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06년과 같은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게 이제 폭락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자
보면 지금 현재 연도별 아파트 거래량인데 네. 2006년 보면 집값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네. 그다음에 집값이 오르는 시점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늘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지금 2000년대까지 작년까지 늘었는데 네.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를 보니까 한 3천에서 4천 뭐 요 정도 보통 최소한이 3천이었죠. 네. 최소 3, 4천까지 아주 적어도. 왔는데 예. 8월 통계가 지금 집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네. 20일 기준으로 하면 7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예, 예. 아파트 그러면 한 1000건을 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네, 1000건 그러면 거래가 될수 예. 있지만 뭐 2,000건 이상 넘기는 예, 어렵겠다.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이 뭐 오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보통 왜 그 저 벌집 이론이나 네. 이런 데서도 보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이제 거래량 거래량 감소죠. 감소. 예, 그게 이제 집값이 이제 최고점에 달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규제에서 우리가 정부가 쓰는 규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핀셋 규제와 전면 규제. 네. 핀셋 규제는 뭐냐? 핀셋 규제는 다주택, 그러니까 고가주택. 이렇게 핀셋으로 딱딱 네. 뽑아내듯이 네. 어떤 특정 네. 그 지점만 잡아내겠다. 근데 지금까지 그 대상만. 계속 우리 정부가 했던 게 뭐냐면 핀셋 규제를 해요. 네. 전면 규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무차별적 규제예요. 그러면 이거 전면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면 규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핀셋 규제를 해왔더니 어떻게 되냐면 고가 주택이 아니라 고가 주택도 올랐고 저가 주택까지 맨 처음에 9억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9억 이하가 또 6억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6억 이하. 그래서 네. 지금 1억짜리 주택들도 2억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지방 주택까지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막판이 되니까 지금 담보대출을 막는 거는 뭐냐면 그 전면 규제예요. 전면적인 규제다. 예. 내년 대선이 있어요.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아마 코로나하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느냐. 총선 때도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 갑자기 이제 다른 나라는 난리가 나고 우리는 좀 잠잠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이 굉장히 유리했어요. 근데 집값 상승세가 내년 3월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 선거에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게 만일 지금부터 하락세로 전환해가지고 내년 3월쯤 되면 지금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그랬는데 내년 3월쯤에 돼서 한 20% 떨어져 있다. 좀 다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아까 지난번에 지금 나와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대출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게 계속 굉장히- 끌고 갈 수 있느냐. 지금 반발도 많아요. 잔금 모자라서 내 집도 못 들어가나 영끌 예. 40대 편익. 전세 대란 정부가 만들어 놓고 대출 막으면 수억 뛴 전세비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주담대 전세 대출 전면 중단, 길가루로 내몰리는 계약자들. 그러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들 지금 당장 몰린 사람들 이거 말이 되느냐. 근데 정부 정치권이 판단할 거예요. 대선 주자들도 판단할 거고. 농협은 금융감독원에서 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 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러니까 자칫 이런 반발이 확산이 되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고. 거꾸로 오히려 이제 뭐 역효과를 낼 이런 수도 역할을 해서 있겠죠. 예, 예. 그럼 뭐 더 풀어주겠다. 예. 왜냐하면 이건 실수요자니까 풀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얻으면 지금 했던 전면 규제론이 싹 다 들어가고 다시 또 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이걸 좀 실수요자는 좀 피하면서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면 시장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더 우세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 그다음 실수요자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일본에서 네. 결국 버블 붕괴에 도화선을 당긴 게 그렇죠. 미에노 야스시 일본은행 총재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이 양반이 89년에 이제 아주 버블 결정기에 취임을 했어요. 해가지고 근데 이미 정치 문제가 돼가지고 집값을 왜 방치하느냐 상승을 예. 버블을 당시 일본은행 총재가 무슨 뭐 대장상이 꼭두가시냐 이런 모욕적인 얘기도 듣고 막 이러니까 예. 금리를 확 올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너무 올려가지고 일본의 법으로 확 꺼뜨리는 결정적 방아쇠를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이 네. 뭐 우리가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다는 건 아니고 일단 이 오름세에 있는 이 부동산 가격을 금융감독 당국에서 한번 정말 대출을 이 정도의 어떤 지난주 같은 정도의 규제를 가해버리면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죠.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 그냥 자기 돈만으로 집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대출 지금 전면 중단이라는 건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네. 이거를 여기서 끝나느냐 확산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이게 지금 어차피 대폭등기엔 들어왔어요. 네. 이 대폭등을 여기서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제 남은 수단은 뭐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 거기 구원 투수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근데 구원 투수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지 않습니까? 네. 포수도 있고. 그건 뭐냐면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재경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도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지금 국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 대폭등 이미 폭등하고 했죠. 있고 네. 예 폭등했고 폭등하고 있는 와중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없다. 그래서 자 전면적인 진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 카드와 대출 중단이 네. 있는데 지금 대출 중단이라는 카드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가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네. 그냥 은행을 조이고 조이고 압박을 네.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지난 이미 예. 그 농협은행에서 이제 보여줬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했다가 지금 막 반발이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 이거 다시 심하죠. 그냥 예. 후퇴를 해버리면 예. 그럼 이거 안 하느니만 못하고 못한 오히려 거에 이제 대해서 역효과도 잘못됐어요. 날 수 있다. 아이 그럴 거 뭐하러 했냐. 네. 예, 이런 아마 그런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네. 모르지만 그다음에 이 금리 인상 카드는 함부로 뭐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한국은행의 결정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효과는 올 수가 없다. 근데 반면 대출 중단은 단기 효과 아주 세죠. 이건 바로 시장에 직효약이 될 수가 있다. 이거 왜냐하면 예, 예.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값은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일본에서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대출 막아버리고 금리 올려버리면 네. 집값이 오를 수가 없어요. 문제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경기 침체로 연결되고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그 부작용과 집값이 계속 오르는 부작용을 놓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너무 이게 뭐냐면 약간 7, 8월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도 폭등했다고 하는데 작년보다도 훨씬 더 이 상승세가 가파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방치할 거냐 말 거냐 이 정부에서 판단하겠죠. 금융당국이 지금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은도 마찬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오른 것에 그 중앙은행의 책임도 크다는 그렇죠. 책임론도 예,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부담들을 느끼 중앙은행들이 금리 뭐 집값 주택 가격을 보고 집값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택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물가인데 왜 주택 가격을 안 보고 금리를 결정하느냐 이런 불만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하여간에 하반기 굉장히 지금 어떤 우리 지금 변곡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오르는 거는 사실 뭐 다들 별로 좋아하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않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집값은 가장 좋은 게 이제 뭐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물가 뭐 상승률과 뭐 은행 이자율 정도를 정도. 합친 예. 정도가 가장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집값이 통제가 되면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러면 뭐 저희가 이제 뭐 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한번 짚어봤지만 예. 또 이제 다음에 한번 더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